이 어노니머스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 없지, 그지? 어노니머스 스피치. 그죠? 예. 익명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 있잖아요. 어노니머스 스피치. 익명으로 표현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이슈가 또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익명으로 그러니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맞아요, 맞기는. 그럼 우리 좀 이따 하지만 이제 익명으로 표현하는 거 이것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가? 근데 해당된다 이거예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해당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니까 어노니머스 스피치를 허용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는 그냥 무책임한 글들을 막 올리고 거기서 이제 명예훼손이라든지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었어. 근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민사건, 형사건 고소를 하려고 하면 고소고발을 하려고 하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면 이제 기껏 알 수 있는 거는 뭐 하여튼 그 사람 뭐 알 수 있는 거는 저 어떤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구글에다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영장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장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장 발부받으려면 이게 또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그러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사실은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하자. 그런 이제 행정 절차적으로 쫙 전환시킨 게 제한적 뭐 실명 확인제라든지, 그죠?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일단 익명으로 하되 실제로 처음에 자기 실명으로 등록시키고 그 다음에 올리는 거는 다 익명으로 올리는데 만약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네이버는 다음에 요청하면 거기서 판단을 해가지고서는 거기 뭐 위원회에 판단해가지고서는 거기서 이 사람의 어떤 애당초 실명으로 올릴 때 그게 있으니까 정보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갖다 줘가지고 그 정보에 의해서 어떤 신속하게 구제를 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무슨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노니머스 스피치라고 하는 저 기본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것처럼 막 그 얘기하고 국제기구에다 얘기하고 뭐 여론을 그렇게 일으키니까 우리나라 언론의 경우에는 또 굉장히 하여튼 좌파 쪽에서 많이 잡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제야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내렸죠, 그죠?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보면 충분히 사실은 취지가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하는데 규정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좀 더 상세하게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한다 그래가지고 오남용 소지를 없애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이것이 오남용 된다든지 그래가지고 원래 여러 가지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영장을 통해서 한다는 기본 원리를 침해한다든지 그런 것이 발견돼 가지고서는 이 오남용 소지가 있어서 저것이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그러한 피해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어노니머스 스피치하고 하여튼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위헌 판결을 받기 전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위해를 가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된 그런 국가로 국제적인 여러 가지 기구에서 그렇게 한국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나라로 이렇게 랭킹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다 있지만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안 그러죠, 그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진짜 우리나라만큼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나라 없잖아. 그죠? 진짜 우리나라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연예인들도 특히 연예인들이 많이 당하는데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하면 참다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게 검찰에 수사 의뢰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이런 상대방을 찾아내죠. 찾아내면 이제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 형사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기소가 돼요. 근데 문제는 언론의 모욕죄가 됐군요.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되게 모욕 정도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명예훼손까지도 가기도 해요. 근데 명예훼손이건 모욕죄이건요. 전부 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가 친고죄예요. 친고죄. 그리고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반의사불벌죄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그런 경우에 이제 반의사불법죄잖아요. 옛날에 그것도 친고죄였다가 반의사불법죄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면 경찰이 이거 수사에 바로 나설 수가 있거든요. 수사를 하는데 당사자가 사실 이거 처벌받기 원하지 않는다. 처벌받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개 그 케이스가 다 디스미스 해가지고 종결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과정, 그리고 이제 친고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연예인들, 특히 최진실 씨 같은 경우가 벌써 그 양반 죽은 지 벌써 2008년인가 그랬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벌써 몇 년이야? 그럼 7년 됐죠. 그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사람 경우에 이제 논란이 많이 됐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당사자가 그 사건을 일으킨 그 당사자가 소치하해달라는 거 아니야. 소치하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구속 안 시키면 그 구속시켜도 상관없어. 주변에 뭐 부모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빨리 소치하 시켜달라고 뭐 처음에는 사정하고 회의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정에 악담 퍼붓고 엄청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도 막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이제 감정 조절을 못 해가지고 사실은 그냥 자살을 벌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여러 가지 특히 사이버적으로 이 경우에는 워낙 파장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정교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엄벌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화운동을 벌이고 그래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견디다 못해가지고 처음엔 했다가 좀 지나고 나면 나중에 다 그냥 사과받고 그냥 소치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퍼블릭 피겨, 공인들 있잖아. 공인들 중에서 이 공인이란 말이야, 퍼블릭 피겨. 이 공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연예인인데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왜냐면 너무 막 버티고 그러면 쟤 아주 독해 막 특히 여성 연예인들이 많이 당하는데 여성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요즘에 보니까 제일 잘 나가는 한국 연예인 중에 하나가 뭐 박신혜인가? 걔가 굉장히 잘 나가더라고. 보니까 롯데백화점 모델에서 소녀시대를 딱 밀어내고 박신혜가 딱 요새 롯데백화점 메인 모델이 됐더라고요. 근데 걔가 물론 아역 배우 때부터 잘했지만 이미지가 좋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 좋은 거 중에 하나는 몇 년 전에 7번 방의 기적인가 그런 거 있었죠. 그죠? 거기서 보면 딸로 나와가지고 되게 아주 이제 딸이 돼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몰라 다른 사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걔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 그런데 걔가 만약에 어떤 다른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아주 독한 역할로 냉혈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거 이미지 또 확 바뀌어 버릴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걔에 대해서 만약에 그 연예인에 대해서 그랬을 때 얘가 막 독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끝까지 버틴다든지 그러면 그래 잘못한 사람 벌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이 쟤 저런 면이 있구나, 독한 애구나, 겉보기가 다르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소치하해요. 소치하면
결국은 반의사불벌죄가 되건 친고죄가 됐건 그냥 끝나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러면 정의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연예인들이 그런데 더 냉가슴 앓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소위 이제 공인들이라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관리들,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직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 공직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욕설, 그런 악성 댓글 있잖아요. 악성 댓글, 그때 제가 연점 욕설이 포함된 악성 댓글이 쫙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욕설이 그냥 엄청 심하게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조윤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이제 집행유예를 받으니까 뭐 유전 무죄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는 엄청 이제 그 악성 댓글이 실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막 욕이 실리면요. 욕이 실리면 아, 조윤아는 이제 공인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필터링 시키는 욕설 DB가 있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3만 몇천 개 있고 다음도 2만 몇천 개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자동으로 다 삭제가 되거든요. 근데 공인의 경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짝 띄어쓰기를 한다든지 뭐 맞춤법을 약간 틀리게 한다든지 그래가지고서는 그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이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요원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으니까 벗어나죠. 벗어나는데 그러면 당사자는 누가 제보를 해주지, 뭐, 야, 너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은 보고, 이건 못 참겠다 해서 이제 1차적으로는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이거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면 본안 어떤 완전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거기서 봐가지고 이것은 갖다 일단 그죠? 일단 테이크다운 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올린 사람한테 네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의 신청하려면 해라. 이의 신청 없으면 완전히 이제 아웃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하면 여기서 판단하고 그 판단이 네이버나 다음에서 판단이 안 받아들여지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공인의 경우에는 제외야. 특히 뭐 여러 가지 공직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알 권리가 있죠. 그죠? 알 권리. 그죠? 네? right to know, 그죠? 알 권리. 이 알 권리라는 것은 또 뭐예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정보공개법도 그러고 우리가 국민들이, 사람들이 표현을 하려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인데 표현을 하려면 알아야 될 게 아니냐. 정보에 대해건 사회가 됐건 뭐에 대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알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라이버시에서도 알 권리하고 프라이버시하고 둘이 충돌하니까 적절히 밸런스가 맞춰져야 됐던 것처럼 여기서 지금 이 알 권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면 그러면 이제 나라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가 엉망이 되니까 이 공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어떤 그 도덕성이라든지 노블리스 오블리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도 잘 인정 안 하고, 응? 우리 지난번에 오크노볼저스 오르테카의 경우에도 결국은 뭐 오르테카가 자기 뭐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침해당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퍼블릭 워크플레이스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이 에피시언트하게 아프레이션 되는 것이 너의 어떤 프라이버시보다 더 중요한 가치다. 가지고 오르테카가 패소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공직의 경우에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의적인 글이나 뭐 이런 게 올라와도요. 요청을 해도 이 사람은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공직에 있는 사람에서는 못 건드려요. 이게 이제 방심위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갖다가 만약에 얘기하면 또 그것이 그냥 또 다른 뭐 파장을 놔가지고 문제가 되죠. 그죠? 특히 우리 예를 들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원수 옛날에 모독죄가 있었거든. 우리나라에는
국가원수 모독죄 지금은 뭐 거의 사문화됐지만, 특히 이제 그 북한 애들이 옛날 지난번 MB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내 대통령을 뭐 쥐새끼로 표현했죠, 그죠? 그리고 뭐 그림도 그려가지고 막 그러고 진짜. 그런데 북한 애들이 쓴 표현이나 그런 걸 갖다가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엄청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북한 애들 올린 것도 있고, 하여튼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죠? 그뿐만 아니라 꼭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그렇고, 하여튼 공직에 있는 사람들 다 순환이죠. 그럼 그랬을 때 결국은 이거 전혀 구제 지금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죠, 지금. 그래서 뭐 의례 반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게 있고, 그래서 이 데포메이션하고 관련해서는 참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46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요, Defense to Deformation, 데포메이션적인 요소가 일어났을 때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냐면요, 그 347페이지에 보면요, 맨 아래쪽에 보면 Defense to Deformation에서 첫 번째는 Truth, 사실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대로 false statement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거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false true statement도 일단 그 데포메이션으로 들어가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것은 프라이버시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일단 사실이면요, 사실이면 이것이 명예훼손으로 갈 확률이 적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실이면요, 이게 사실인데 이 사람이 정말 이걸로 해가지고 정말 아까 이처일 권리처럼 이 사실이 이게 드러나가지고 이게 공적인 이익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이 성폭력 전과가 있다. 특히 이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이 사람이 왔어. 근데 그걸 우연히 알게 됐어. 그럼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동네 무슨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올려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트루스잖아. 트루스지만 이 사람은 저 사람이 그 아동 성범죄 그게 있으니까 우리 애들 조심하라는 그런 선의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명예훼손으로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를 했을 때 다 알아보지도 않고 그 당시 신문기사라든지 뭐 이런 걸 갖고 해가지고 이제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처음에 사건이 날 때하고 나중에 최종 판결이 날 때 보면 처음 기소하거나 그런 거 중에 보면 여러 가지는 또 과장되거나 폴스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서 그런 건 다 기각되고 나중에 보면 몇 개만 채택돼 가지고 형량이 생각해보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정상도 있고 사정도 또 특수한 경우가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나중에 그 판결문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기사 같은 걸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예훼손적인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명예훼손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달라지죠. 네? 달라지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중요한 것 같아. 변호사가 중요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디스커버리 제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탐정이라든지 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제가 같이 특보하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 이분이 그랬대요. 자기가 그 선거인으로 이제 등록은 안 됐는데 막판에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지. 한나라당 운동원으로 등록을 한 사람만 사실 선거운동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워낙 늦게 합류를 해가지고 등록을 안 됐었나 봐. 근데 이 사람이 광화문 광장에서 그랬대요. 박근혜 후보한테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대요. 이제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이제 극우 보수다 해가지고 호남이라든지 아니면 몇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 그룹이 거기 많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박근혜 후보한테 기회를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선거운동원으로 등록 안 된 사람이 선거운동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고발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한 거, 응? 기회를 주시고 좀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그거 너무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 결과적으로 이제 그 당내에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이 당사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이, 그거 갖고 되겠냐. 걱정 말라고. 걱정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저 변호 갖다가 대충 한 거야. 그래가지고 1심에서 벌금이 벌금이 200만 원인가? 얼마 나왔대요. 근데 문제는 우리 벌금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피선고권이 박탈되죠. 그러니까 정치인한테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억이건 사실은 1억은 좀 많은 돈이지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상관이 없는 거야. 100만 원이 넘냐 안 넘냐가 중요한 거야, 이게.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야, 이제. 그래서 2심에서는요, 자기 돈을 써가지고 이제 좀 유명하다는 변호사를 썼대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열심히 해줬대요. 해줘가지고 벌금 80만 원으로 됐대. 그래서 이제 피선고권은 됐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좀 억울한 게 사실 제법 유명한 변호사하고 그냥 몇 번 출두해가지고 했는데 6천만 원 받았대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변호사를 안 쓰고는 안 돼요. 그러는 거야. 그것도 유명한 변호사를 써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몇 번 안 했지만 결국 이제 항소했잖아. 항소 사유서도 잘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항소에 잘 쓰고 그 사람 언변이 화려하니까 그런 남들이 리스펙트 할 만한 유명한 변호사고 그 사람이 한 2번 출두해가지고서는 쫙 이렇게 얘기하고 했더니 판사가 듣고 80만 원으로 딱 해줘가지고 80만 원은 벌금 80만 원을 안 받은 거랑 똑같아요. 벌금형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아까는 100만 원이 넘냐 안 넘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변호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데서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의적 해석 부분이 되게 큰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앱솔루트 프리빌리지하고요,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가 있어요. 그 앱솔루트 프리빌리지하고 그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는요, 이제 앱솔루트는 그것을 할 만한 절대적 권한.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국익을 고려해가지고요. 국익을 고려해가지고서는 자기가 예를 들면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논평 부탁받았을 때 NCND도 할 수 있고요. NCND도 할 수 있고, 어릴 때는 사실은 국익을 고려해서 거짓말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정부 대변인이든 부처 대변인이 거짓된 사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제 사과하죠. 사실 그 당시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사과는 되게 하게 되겠지. 그렇지만 그 당시는 국익을 고려해서 하는 거고, 그건 사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앱솔루트 프리빌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데미지를 입었다고 그래도, 결국은 그러한 거짓된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사람을 갖다가 사실은 당사자 대변인이든 누구든 그 사람을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수는 없어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수는 없고, 다만 그런 폴스 스테이트먼트를 갖다가 함으로써 국익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자기가 액츄얼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배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명예훼손적인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명예훼손적인 건 성립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는요.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는 이제 우리가 퀄리파이드가 여기서는 한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우리 해마다 기업들이 이제 결산 보고서를 갖다가 신문에 발표하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보면 이제 공인회계사가 이게 전부 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결산을 갖다 평가해가지고서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적정 의견을 쓰는 경우도 있고, 적정하다. 이게 적정하다. 그래가지고서는 예를 들면 CPA 누구 해가지고 딱 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데, 회계법인 누구 해가지고 하는데, 어떨 때는 한정 의견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퀄리파이드 해가지고. 퀄리파이드 스테이트먼트. 한정 의견은 이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한데, 부적격까지는 아니야. 부적격까지는 아닌데 이러이러한 점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거지, 그지?
짚고 넘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사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투자가들은 주의해라. 그래서 퀄리파이드 스테이트먼트 내세우는 경우 있죠. 그죠?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퀄리파이드는 한정이니까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크게 그건 아닌데 특히 미국에는 아까 제가 한 대로 직업을 갖다 엄청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직업을 많이 이동해요. 뭐 보면 대학 교수들도 보면 정말 많이 대학을 이동하죠. 그 물론 이제 더 자기의 연구 환경이 좋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봐서 더 좋은 그 대학으로 이전하지. 요새 뭐 프랜시스 후쿠야마 역사에 정말 그 유명한 사람 스탠포드 대학 후쿠야마 교수가 요새 뭐 조선일보에서 하는 거기 뭐 포럼에 와가지고서는 뭐 인터뷰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도 지금 스탠포드에 있지만 저기 이력서 보면 굉장히 여러 대학을 옮겼어요. 굉장히 여러 대학을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교수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람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퍼블릭하게 돼 있으니까 퍼블리케이션이 돼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 그죠?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동료 평가들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을 갖다가 우리 스카우트 해올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논문 드러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사실은 동료들이 알고 있잖아요. 학회라든지 그런 거에서. 근데 우리 김승지 교수 성대 계신 분 제가 스카우트 해왔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그 김승지 교수가 뭐 논문 잘 쓰는 교수 많지 뭐 사실은 논문 잘 쓰지만 플러스적으로 이제 우리 정보보호대학원에 저 사람이 오면 굉장히 활동적이고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 대학원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성대 그 원로 교수님도 뵙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당사자도 접촉하고 그래가지고서는 겨우 데려갔단 말이에요. 겨우 모셔왔거든요. 우리 김영환 교수도 업체에 계시고 이경우 교수도 업체에 계시는데 그럴 때 그냥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같은 직종으로 옮길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상사의 어떤 추천서 있잖아요.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우리 유학 갈 때도 그렇지만 근데 한국 교수의 추천을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다 잘 써주니까. 응?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제자가 와가지고 요청하면 그거 어떻게 잘못 써주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는 어떤 그 레퍼런스 레터를 갖다가 써달라고 하면 되게 좋은 얘기를 써주는데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잘 써주잖아요. 이 사람이 현 직장에서 사실은 옮기려고 할 때는 만족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만족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직장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을 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조금 숨기는 건 괜찮은데 과장해서 장점을 너무 부풀리거나 아니면 과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정말 없던 걸로 하거나 숨기거나 뭐 이렇게 등등을 해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그 레퍼런스 이렇게 레터 주는 데 있잖아요. 레코멘데이션 레터 주는데 이게 허위 사실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 물론 이제 너무 과도하게 물으면 겁나가지고 아무도 안 쓰려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책임은 최소한으로 묻지만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willfully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은 다 감정의 동물이잖아. 감정의 동물이고 똑같은 사실을 보는 것도 사람마다 사실은 조금씩 다르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누구를 갖다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요.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예를 들면 정량적 평가는 그렇다고 치지만 정석적 평가는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잘한다든지 성격은 어떻다든지 뭐 대인관계는 어떻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정성적인 평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리고 사람이 또 감정이 좀 들어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틀린 게 있을 수 있죠. 그랬더니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당연히 예를 들면 이 직장 옮겨서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요새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법 중에 하나 지금 뭐 맞는다고 하는 게 불합격됐으면 불합격된 사유를 갖다 밝히려며, 네? 불합격됐으면 불합격된 사유를 밝히라는 그런 뭐
법안이 뭐 저번에 제출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말이 되냐고. 얼른 보면 말이 되지만 생각해보면 여기 특히 직장에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걸 갖다가 정성적인 걸 어떻게 얘기해요? 그죠? 정성적인 걸 어떻게 얘기해? 정성적인 건 진짜 얘기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성적인 건 특히 얘기 못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한 자꾸 그렇게 되면 재량권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저 학부에 사이버학과 애들이 그 최근에 좋은 일이 있었던 게 하나는 그 연합팀이지만 해서 미국의 그 저기 데프콘 있잖아요. 데프콘 지난 월요일 날 그 예선전을 맞춰가지고 전 세계에서 15개 팀 뽑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 사이버학과 애하고 저번에 이정훈이라는 참 잘하는 애인데 연합을 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그 연합을 시켰는데 그 데프코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걔네들이 마지막 바로 몇 분 전까지 1위였어요, 1위. 1위 하다가 맨 끝에 가서 계속 우승한 PPP라고 미국 팀이 있는데 걔네들하고 동점인데 PPP 애들이 그 저거라서 뭐 그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걔네가 1위고 이제 이 우리 고대 서울 한 고대 팀이 2위였어요. 그지만 예선 2위인데 점수 공동 1위로 한 거니까 굉장한 거죠, 그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어저께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 소프트웨어 경진대회가 이번에 뭐 포르투갈인가 어디 그런 데서 열렸어요. 열렸는데 거기서 한국이 나는 메달 많이 받은 줄 알았는데 요번에 이제 고대 팀이 사이버학과 애들 팀이 동메달을 땄거든요. 1위가 이제 러시아 팀이고 뭐 2위 뭐 미국 팀 그래서 쭉 나가는데 그 전체 등수로는 10등인가 11등인가 그러는데 이제 1등은 이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2등은 여러 팀 있고 3등 여러 팀이 공동해 가지고 어쨌든 동메달을 땄는데 사상 최초로 딴 거래요, 메달을 사상 최초로 딴 거래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축하할 일이지만 그 두 팀 다 있잖아요. 약간 괴짜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정성적인 평가를 안 했으면 둘 다 불합격됐을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네, 좋게 얘기하면 매니아하고 있고 아니면 괴짜인 애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두 명 다 좀 1학년에 있는 애도 그러니까 그 요번에 그 데프콘에 있는 애는 한 명은 그 심사관들이 쟤는 저런 애는 장교 될 자격 없다고 불합격시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거기 심사관들한테 사정을 했어요. 네? 아니 여기 얘네들이 무슨 현역이지만 실제로 뛸 애들도 아니고 제가 어쨌든 사이버적으로 해서 능력 발휘하면 되는 거지. 무슨 군인 정신이나 왜 여기서 그걸 따지냐. 그리고 태도가 애가 뭐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아주 하도 사정하니까 거기서 심사위원들끼리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내가 당연히 나이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대학원장이니 그때 대학원장이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거기 심사위원이 6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 임원장이 말 들어주자고 저렇게까지 뭐 당사자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겨우 투표 끝에 합격했거든요. 걔가 이번에 데프콘 그 일 낸 거야. 걔 문제 많이 풀었거든. 응? 그래서 2학년에 있는 애도 있잖아요. 걔도 비슷해요. 걔는 약간 자폐 비슷한 증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과거 나오는데 3년 내내 수업을 하나도 안 들었대, 걔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쟤는 천재다. 그래가지고 내내 그 교장 선생님이 무슨 자습실 있잖아요. 거기서 혼자 공부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걔도 운이 좋은 거지. 그런 선생님을 만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걔가 결과적으로 그 여러 가지 뭐 정보 올림피아드인지 그런 데서 우승도 했죠. 근데 우리 과에 친 게 이제 문제야. 우리 과는 아신 것처럼 장교가 되는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쟤는 장교 도저히 안 된다. 쟤 떨어뜨리자. 그러니까 걔는 2학년이지 지금. 그때도 제가 사정했어요. 내가 무슨 사익을 위해서 그러냐. 쟤하고 나 아무 관계도 없고. 근데 저런 애는 우리나라 인재다. 아주 사정했는데 걔가 이번에 그 아까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가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결국 동메달 땄죠. 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단체 경기거든요. 그거는 단체 게임이니까 한 명만 뭐 잘한다고. 걔가 혼자 개인 할 때는 고등학교 때
뭐 국제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7개 분야에서 4개 분야에서 1등 해가지고서는 애들이 발군회인데 다른 쪽으로 좀 떨어지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내가 참 결정을 잘했구나. 어? 그때 하여튼 뭐 젊은 교관들이라든지 다른 학교 육사 교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하도 사정을 하니까 이 결정이 그만 안 나다가 나중에 결국 당사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 안 되면 상현 지나서 그때 인간 안 시키면 될 게 아니냐. 어? 인간 안 시키면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우리 사정규제 아니지, 그지? 사후 대응이지. 기회를 한번 달라고 하도 사정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니까 봐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그거 애들 입장을 보고 참 잘했다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여기 이제 어쨌든 그 정성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면이 참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는요. 그러니까 추천서가 대표적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한정적인 특권이 있죠. 그죠? 특권이 있어가지고 조금 마이너한 어떤 그러한 폴트라든지 뭐 니글리전스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는 봐주죠. 그거 안 봐주면 아무도 안 써주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이펙트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를 허용해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하여튼 유연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8페이지에 보면요.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요.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 중에 유명한 건데, 이제 끝에 줄 보면 두 번째 줄에 그러면 in the landmark case, 세 번째 줄은 뉴욕 타임스 vs 설리반 376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254 1964. 그러니까 NYT 뉴욕 타임스 vs 설리반 케이스예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해가지고 1964. 그죠? 네. 이 케이스인데요. 이게 이제 랜드마크 케이스예요. 이 경우는 아까 이제 제가 기사들 보면요. 기사들이 이제 이 기사인지 광고인지 애매한 경우들 많이 있다는 것,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지금 요즘도 미국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흑인들에 대해서 경관들이 또 총을 쏴가지고 또 지금 막 말썽이 들더라고. 이제 뭐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게 1964년 이게 킴 목사 있잖아요. 킴 목사 있고 그럴 때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 사건 자체는 이제 그 전에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몽고메리 시라고, 응? 오클라호마 몽고메리 시라고 그쪽에 이제 흑백 차별이 굉장히 심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설리반이 결국 이제 몽고메리 시의 시의원인데, 이제 결국 킴 목사를 비롯해서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뉴욕 타임스 지에다가 광고를 하나 실었어요. 광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독도라든지 위안부 할머니들 그런 거 관련해서 팩트를 알리는 결국은 전면 광고 같은 거 뉴욕 타임스나 이런 데 막 실리고 그러잖아. 그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남부 몽고메리 시에서는 특히 이러한 사실은 우리 미국에 부끄러운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흑백차별 케이스 있잖아요. 흑백차별 케이스. 실제로 저 때는 뭐 예를 들면 시정이 된다고 그랬지만 여전히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버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식당을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흑인 좌석하고 백인 좌석이 따로 있고 명백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었거든요. 말은 하려면 흑인하고 백인하고 섞어 놓으면 괜히 자꾸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질서가 뭐 그러시다. 그래서 따로 하는 것이 결국은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 조례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고 그래가지고 많이 합법화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차별이 막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같은 걸 타도 앞좌석이나 이렇게 좋은데 요새 우리 저기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 임산부라든지 나이 든 사람들 위한 좌석들은 문 가까이 있고 좋은 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전부 백인 차지고 흑인 차지는 저 뒤에 있고 막 이런 데는 뭐 차별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이제 많이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시빌 라이트 액트 그래가지고, 미국의 인권법,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뉴욕타임스의 전면 광고가 실렸는데, 거기에 몽고메리시에서 이러이러한 흑백차별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을 벌이려고 하니까 모금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편으로 고발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해서 모금도 하는 그런 광고 기사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킴 목사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 당시 탄력받을 때니까 그랬는데 설리반이 이제 그 시의 당사자, 시의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경찰서장이다가 조그만 데니까 뭐 여러 가지 감투를 겸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몇 개는 과장 때는 허위도 있는 거야. 왜냐면 그런 거 할 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되게 그 실는 사람들이 약간 그걸 갖다가 좀 더 사람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약간은 과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충분히 사실 확인을 안 해가지고 허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야, 일부러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false statement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alse statement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뉴욕타임스에 그거를 실은 흑인 인권단체 그리고 뉴욕타임스 있잖아요.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해가지고 명예훼손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갖다가 게재함으로써 우리들의 명예를 몽고메리 씨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이 설리반 있잖아요. 설리반도 이제 당사자예요. 이 사람 저 명예를 훼손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은 언론기관 요즘으로 얘기하면 네이버 다음 뭐 이런 등등이죠. 그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큰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이 피해 당사자가 설리반이니까 이 사람은 자기네 시에 있는 디스트릭트 코트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설리반이 이기지. 그지? 그 주에서는 다 이기지. 이게 그러면 대법원까지 올라온 거는 대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일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분명히 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만약 그냥 놔두면 이 광고 같은 것도 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요. 서티어라리를 발부해가지고서는 심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뭐냐면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이러한 언론기관이 있잖아요. 언론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있잖아요. 명예훼손죄를 묻지 않겠다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를 묻지 않겠다. 다만 이것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언론기관이 이것이 허위나 명백한 과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있잖아요. 악의를 가지고 액츄얼 멜리스 실질적인 악의를 있잖아요. 실질적인 악의. 그러니까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할 만한 동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어떤 걸 하게 하려고 실질적인 멜리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멜리스를 가지고 그 허위 사실을 갖다가 허위나 명백한 과장을 갖다가 실었을 때 그때만 데포메이션, 명예훼손을 갖다가 성립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결국은 언론기관에 대한 사실은 명예훼손은 사실상 어려워졌죠. 그죠? 왜냐면 이것이 말이에요. 버든 오브 프루프가 누구한테 있어? 플레인티프한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설리반한테 있단 말이야. 설리반이 뉴욕타임스가 악의를 가지고 액츄얼 멜리스, 실질적인 악의를 가지고 행했다는 걸 입증해야 돼. 입증하기 쉬워요?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뉴욕타임스의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라든지 이게 이 사람들하고 흑인단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다 밝혀야 되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 예를 들면 뭐 편집국장에 누가 뭐 이번에 여기 있는 흑인단체 누구랑 어떤 관계 있고 뭐 그래서 친분관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득을 누가 입고 뭐 이걸 갖다가 다 하려면 진짜 뭐 엄청난 사리탐정 동원하거나 아니면
이거 형사적인 사건 아니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이건 시빌 케이스니까 형사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사례 탐정 엄청난 유능한 사람 왕창 동원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정치적인 사건이 이제 아까 조선일보나 한겨레 신문이 잘 걸리는 게 이게 극우하고 극자니까 사실은 자기네는 뭐 아닌 척 하지만, 특히 조선일보도 뭐 중도적인 사실 싹 하려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라이트죠, 그죠? 이쪽 레프트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국은 나중에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자기네가 지지하는 후보를 갖다가 하려고 이제 하는 게 좀 더 쉬워지지만 평소엔 쉽지 않단 말이야, 이게. 응?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이거 어려운 건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참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여기 우리나라 이 판결의 문제점은 일관성이 좀 부족해요. 일관성이.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젊은 판사들이, 실제로 우리 교수들이 세바티컬에서 연구년 갔다 오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몇 년 지나면 연구년을 보내주거든요. 연구년을 보내주면 대부분 이제 미국 가서 애들 영어 공부도 시킬 겸, 아니면 자기 거기 있는 로스쿨 가서 미국 변호사를 딸 겸 해가지고 미국 간단 말이야. 미국 가가지고서는 거기 로스쿨에 다니거든요. 그럼 뭐 거기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특히 유능한 판사들은 실제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변호사 자격증 아니면 미국에서 석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법에 대해서 익숙하죠. 익숙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웃기는 거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미국식으로 행동하다가 한국에 오면 진짜 또 한국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남자들이 되게 이제 교수들 부인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미국에 유학할 때는 정말 자상하고 항상 설거지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엄청 가정적이었는데 한국에 오더니 돌변해가지고, 응?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에 오더니 정말 한국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투덜거리는 얘기 듣는 적이 있거든. 한국에서는 또 그래야 또 사실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 판사들이요, 판결의 일관성이 부족한 적이 많아요. 판결의 일관성이.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3심제 대법원까지 많이 가는 거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 액츄얼 멜리스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기본 원칙은 우리도 이거 동의해요. 그래서 언론기관이 되는데, 문제는 사이비 언론이 많지. 그죠? 언론기관이 지금 국회 등록에 1,000개도 넘는다고 그랬잖아. 전국적으로 보면 몇만 개래요, 언론기관이. 언론기관이 몇만 개니, 이거 그렇다고 해서 큰 언론기관하고 작은 언론기관을 차별하면 또 그거 갖고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언론기관이라고 다 언론기관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해결된 문제는 많지만,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뉴욕타임스가 지금 광고를 실었잖아요. 광고를 실을 때는 그때는 또 사실은 언론기관으로서 실은 게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네이버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뭐 등등을 중개만 해주는 거죠. 자기네가 그 콘텐츠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게 뉴욕타임스는 지금 광고 기사, 이거는 뉴욕타임스가 만든 건 아니거든. 단순히 그거는 자기네는 실을 수 있는 지면만 제공한 거잖아. 네이버랑 비슷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ISP들이 다 똑같은, 그죠? 네? OSP 뭐 이런 데가 지금 전부 다 하여튼 비슷한 상황에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면 저작권이라는 이런 데 보면 secondary liability 이걸 실었죠. 그죠? 그래서 특히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vicarious liability에 의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을 때는 책임을 묻는 식으로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지 광고 실어가지고 돈 벌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처럼 세컨더리 라이빌리티를 갖다가 세게 물어버리면 이 결과적으로 언론기관이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이제 위축되고 그런 것 때문에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하여튼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그럼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 네이버라든지 그런 데하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데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죠? 같은 사실은 네이버는 언론기관은 아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언론기관 비슷한 준 언론기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보니까 다 네이버 통해서 보지. 실제로 뭐 이러한 그 신문 갖고 보는 사람은 저처럼 9세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네이버나 다음이 훨씬 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같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면책시켜주고 하면 그것도 또 이뮤니티를 시켜주면 그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참 그 지혜하고 여러 가지 디스크레션이 필요한데, 자유재량이 필요한데, 지금 자꾸 사회가 경직되다 보니까 자유재량이 줄어들지만 사이버의 본질은요, 사이버의 본질은 자유로움에 있어요. 제가 보는 건 그래요. 사이버의 본질은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영화에서는 우리의 꿈이 실현돼. 사실은 저는 막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못 하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건 못 하죠. 어제도 그 결과적으로 약속 길어지고 그래가지고 10시까지 약속한 다음에 또 상가집 갔다 오고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1시도 넘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내일 아침에 어떻게 수업하지? 그러면서 하여튼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하여튼 상황이,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걸 못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걸 못 하는데, 이제 영화를 본다든지 그러면 거기서는 꿈이 이루어지잖아. 그죠? 꿈이 이루어지니까 상상을 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사이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가 방종을 일으키면 안 되지만, 어쨌든 사이버에서는 유연성, 자유로움, 그게 이제 문제인데, 자꾸 이제 폐해 쪽을 사이드 이펙트를 갖다 강조하다 보면 자꾸 규제를 만들잖아요. 규제를 만들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규제가 통하는 게 어딨냐고 여기서는. 실제로는 다 피해 나가죠. 그지? 네, 다 피해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초에 제가 무슨 책 보니까 권력의 종말? 그런 책을 저도 이제 재밌게 봤는데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커다란 어떤 인류가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있는데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동의 자유 있잖아요. 이동의 자유. 우리가 특히 사이버를 통해서 물론 EU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서 EU 내에서 사람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막 이동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옛날에 비자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외국 여행 가는 게 막 제한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비자 면제가 가장 많이 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해외여행이라는 이런 거 자유죠, 완전히. 사이버에서는 더하지.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가 일어나니까 많은 주리스딕션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식의 어떤 폭발이 일어나가지고요. 정보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구글이나 이런 데서 무슨 정보든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인식 같은 것도 지금 완전한 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과거에는 어떤 것에 구속이 된다는 게 있는데 완전히 지금 다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러는 걸 가만히 보면 인터넷이 기본이 된 이런 사이버 있잖아요. 사이버 문화 때문에 촉발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 여러 가지 이런 규제라든지 생각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점점 우리 사회가 더 이렇게 경직되는 것 같아요. 이 경직되는 사회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제가 수업 듣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인생 선배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349페이지 보면요. 거기 여러 가지 이뮤니티 얘기 나와요. 이뮤니티. 그래서 Immunity for Service Provider for Offensive Material 해가지고 여기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요. 법들을 만드는데 거기 보면 CDA라는 법을 만들어요. CDA. 95년대 CDA라는 법인데 이 CDA, Communication Decency Act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법조항들이 마음법이나 이런 데 있지만 이러한 OSP나 ISP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물으면 전체가 위축되니까 냉각 효과가 있으니까 세이프 하버 정책을 쳐가지고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요원을 가동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테이크다운 시키고
그래서 서로 중재를 붙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제 절차를 거치 가지고 합리적인 노력을 하면 당사자 그런 조치가 있으면 결국은 이런 ISP, OSP에 대해서 사실은 면책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죠? 네, 면책을 시켜주겠다는 거지. 이렇게 안 하면 사실은 이런 실제로 그런 오펜시브한 글을 갖다가 올린 사람들은 되게 배상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돈을 가졌냐? 업자가 돈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업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세컨더리 라이빌리티를 묻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회사 이런 데서는 어떻게 돼? 광고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죠? 광고를 올릴 수밖에 없고 광고를 올린다든지 많은 것을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결국은 마이너스다 이거죠. 그래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저기 356페이지에 보면요. (356페이지) 보면 아까 얘기했던 anonymous speech and defamation, 그죠? 이게 이제 결국은 어노니머스 스피치하고 관련해서는요, 이게 이제 제안으로인데, 미국의 경우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저기 구글에서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에서. 그러면 위키피디아로 해가지고, 저기 쫙 뜨거든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것이 그래요. 미국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헌법이 이제 1787년에 결국은 이제 재헌의회에서 발의가 돼가지고서는 88년도에 전국적으로 이제 비준 절차를 거쳐가지고 13개 주가 전부 다 이제 비준을 해가지고 89년에 연방국가가 출범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연방국가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국가가 강력해지면 독재가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독재를 피해가지고 아메리카로 왔는데 여기서 또 강력한 독재 국가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연방국가 연합국가체 느슨한 있잖아요. 연방 형태, 강력한 중앙정부의 연방국가가 아니라 느슨한 연합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돼야 된다. 이 주장하는 사람이 팽팽하게 맞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그 당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연방국가주의자들이 이제 일단은 법초안을 만들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익명으로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예?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 해가지고요. 익명으로 왜 우리가 사실은 연방국가로 가야 되는지, 페더레이션이 아니라 페더럴리스트로 하여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로 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는 글들을 갖다가 여러 번 실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글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여론을 갖다가 비준하는 쪽으로 하는데 큰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출범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근데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 이거 100몇십 개가 나왔거든요. 100몇십 개를 실었는데 이게 한 사람이 실은 건 아니에요. 몇 사람이 실은 건 알아요. 문체라든지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를 갖다가 막 추적하고 그러는 작업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거기 아까 위키피디아 있잖아요. 거기 하여튼 구글에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 있잖아요. 3대 대통령 한 사람. 제퍼슨도 이제 자기가 몇 개 실었다는 걸 나중에 인정했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문체라든지 여러 가지 스타일을 갖다 조사해 보니까 이게 토마스 제퍼슨이 평소에 주장하고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말 스타일하고 비슷하니까 결국 이건 네가 하지 않았냐 이런 거 이런 몇 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인했어. 근데 문제는 그거죠. 제퍼슨이 그 당시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을 잘 썼네. 그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읽어봤지. 만약에 제퍼슨이 자기 실명으로 발표했으면 이게 특히 반대하는 쪽에서는 엄청
개인적인 공격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좀 더 그렇게 차분한 시각으로 글을 못 썼을 거라 이거지.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요. 미국에서는 익명으로 뭘 발표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명으로 발표하면 그 익명의 뒤에 숨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플러스 효과가 더 크다. 사회적,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노니머스 스피치를 되게 중요한 가치로 봤어요. 그렇게 봤는데 예를 들면 여기 그 사건만 얘기할게요. 거기 그 어노니머스 스피치 보면 거기 나오잖아. Ever since the founding fathers anonymously published Federalist papers, the right to speak anonymously has been protected. Courts have echoed that fact in case such as McIntyre vs. Ohio Election Commission 그래가지고 1995 그랬죠? 거기서 wher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ded unconstitutional Ohio State statute that prohibit distribution of unsigned political campaign literature. 이게 뭐냐면요. 95년 맥킨티어 사건인데 오하이오에서요. 어떤 게 했냐면 그 선거 있잖아요. 선거 이렇게 투표소 반경 몇백 미터, 뭐 300, 기억이 안 돼? 300미터 예를 들면, 안에서는, 예를 들면, 오늘 투표하는데도 우리 주민투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예, 주민투표. 그때 주민투표가 이제 yes, no 막 이렇게 할 때, yes, no 이제 각자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반드시 실명으로 발표해라 이거야. 실명으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전단지를 갖다가 팜프레시드 뭐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럴 때는 누가 하는지 자기 사인해라 이거야. 임종인 그리고 하라 이거지.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하면 나중에 선거 진 쪽에서는 그 사람한테 보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 내부 고발자처럼 왜냐면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하는 적도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선거구가 여러 개니까 투표소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오하이오에서 인데 여기서 이제 부작용을 우려해가지고 익명으로 하는 거는 허용 안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오하이오에서 선거법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결국은 이제 이것은 익명의 자유를 갖다가 익명으로 표현할 어노니머스 스피치를 갖다 허용한 미국 어떤 프리덤 오브 익스프레션 이 정신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요.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대법원에서 어노니머스 스피치는 여전히 미국의 중요한 가치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이거는 허용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위헌 판결을 내려요. 미국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권이 있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위헌인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이게 사실은 일반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영향을 못 미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기업에서 우리 게시판 같은데 우리 뭐 게시 글을 올릴 때는 우리는 회사 규칙상 우리는 익명 허용 안 한다. 우리는 저보다 실명으로 올려라. 이거는 국가가 얘기 못 해요. 그죠? 제가 이거 하는 것은 이거는 예를 들면 국가 공공기관들 이거에는 법으로 이렇게 강제할 수 있지만 이게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회사 그리고 뭐 대학교 뭐 이런 데서 우리 이거는 뭐 실명으로만 허용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강제 못 해요. 예. 그런데 하여튼 이런 스피치와 관련해서 이 맥킨티어 관련 사건이 다시 한번 이걸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제 저걸 하겠지만 음란하고 관련된 거 하겠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포르노는 차 시간에 이제 포르노는 여러 가지 성적인 표현을 했는데 허용되는 자유고 거기까지는 허용돼. 근데 거기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었으면은 음란으로 변해버리거든. 음란은 허용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특히 차일드 포르노 있잖아요. 애들 관련된 것은 애들 성범죄 하는 사람들은 약간 정신병이 있고 그래가지고
애기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성인이면 자기가 포르노 사진 찍고 할 때는 뭐 돈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어떤 젊었을 때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동기를 찍을 수 있는데 애들은 그런 판단 능력이 없잖아. 그 부모가 이제 하게 하고 그런 거고 그 후유증이 크니까 차일드 포르노 거 있잖아요. 이것은 허용 안 해요. 안 해가지고 그냥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자꾸 그러니까 특히 뉴욕 같은 경우 있잖아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하도 애들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차일드 포르노를 갖다가 허용 안 한 최초의 주예요. 차일드 포르노그래피 있잖아요. 이거를 허용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금지시키는 법을 72년도인가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 포르노는 허용이 되는 자유인데 이걸 왜 허용하면 안 되냐, 이걸 허용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 그러는데 결국 뉴욕주가 하도 아동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갖다 하는 것은 맞다 해가지고는 뉴욕주의 손을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주도 주법으로 차일드 포르노그래피는 다 금지시키는 법들을 만들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또 하나는 이제 관련된 게 뭐냐면 북스토어 있잖아요. 북스토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북스토어가 있고요. 예, 이게 이제는 어떤 뉴스페이퍼가 있단 말이에요. 북스토어가 있고 뉴스페이퍼가 있는데 이게 둘이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뉴스페이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퍼블리셔예요. 예? 이게 퍼블리셔니까 이거는 편집권이 있단 말이야. 그죠? 편집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속보 경쟁 때문에 그걸 못하는 적도 있지만 뉴스페이퍼는 이거는 편집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북스토어 있잖아요. 북스토어는 사실은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자기네 서적 도매상들이 책 갖다 주면 벌크로 갖다 주면 그냥 자기네 딱 봐가지고 물론 이제 그 책방 주인이 기껏 하는 것은 자기네가 봐서 잘 팔릴 것 같은 데는 좋은 위치에다가 좀 전시하고 아닌 것 같은 데는 좀 뒤에다 하는 그 정도지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잘 모르잖아. 내용을 다 어떻게 알아. 물론 요즘에는 하도 디스플레이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책 표지 같은 것도 요즘에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책 표지에다 그림도 싣고 제목을 어떻게 뽑느냐 이게 굉장히 중시역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책 표지나 제목만 보고도 책의 내용을 많이 짐작할 수 있게 요즘 만들죠. 왜냐면 읽을 거리가 너무 넘치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삼국지를 한 20번은 넘게 읽은 것 같아. 네? 근데 그 이유는 재미도 있죠, 삼국지가. 그렇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읽을 게 없어. 읽을 게 없는데 어떻게 주변에 삼국지는 있더라고요. 하도 유명한 책이니까.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읽어가지고서는 사실은 여러 버전으로 삼국지는 30번도 넘게 읽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모든 장면이 다 생생하죠. 이름도 다 알고. 근데 옛날에 읽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북스토어의 경우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명예훼손이라든지 음란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세컨드리 라이빌리티로서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검열을 하겠죠. 센서십을 하겠죠. 책이 왔는데 이거 나에 대해서 나중에 음란이라든지 명예훼손이나 이런 가지고 나에 대해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는 그냥 편집이라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다 진열만 했었는데 내용을 자기네 한번 봐가지고 조금이라도 그거 하면 엄격한 적용을 해가지고 이거 우리 못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칠링 이펙트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마이너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어떤 해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판결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것을 북스토어 입장으로 볼 거냐, 뉴스페이퍼 입장으로 볼 거냐,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딱 중간에 있거든. 그죠? 근데 얘네들은 자기네는 자꾸 북스토어인 척 행동하려고 하죠. 그죠? 북스토어인 척 행동하려고 해가지고 자꾸
우리는 편집권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그 네이버에서 쫙 했을 때 기사를 갖다 어떤 게 먼저 올라오냐 뭐 이런 그런 것들은 네이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여튼 여러 가지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러는데 그 거기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러면 사실은 또 그러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때를 갖다 또 이렇게 위축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지혜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딱 이렇게 둘러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할 때 이 그 어떤 컨트롤 파워를 이 내용에 대한 컨트롤 파워를 갖다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거는 뉴스페이퍼 쪽이냐 컨트롤 파워가 없으면 이런 북스토어 쪽 입장으로 해가지고 봐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우리가 데포메이션하고 관련해서는 뭐 쪽이 있고요. 예. 그런데 거기 358페이지 그 아래 보면요. 맨 아래쪽 보면 그 인터내셔널 레귤레이션에서 유나이티드 킹덤이 있거든요. UK? 요거는 왜 여기 나왔냐면 좀 독특한 게요. 우리 속담에 왜 우리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랴 모르는 거 있잖아. 그 영국에서는요. 이게 뭐 이상하게 그 프로 플레인티프예요. 그래가지고 명예훼손으로 딱 걸리면 이제 원고가 저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갖다가 사실 공연히 적시했다 이렇게 이제 올렸다 이걸 갖다 증명해야 되잖아요. 허위사실. 근데 여기는 있잖아요. 입증 책임이 전환돼 있어요. 영국은. 그래가지고 야, 네가 좀 잘못한 게 네가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명예훼손 당했지. 그래가지고 피고가 자기가 결백하다는 걸 입증해야 돼. 영국은 피고가 자기가 결백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다른 데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보면 이게 이제 그 금융정보라든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입증 책임 많이 전환시켜놨죠. 그죠? 환경사범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되게 이제 여기 보면 어떤 영국의 입장은 그 플레인티프 쪽을 이렇게 프로하게 좋게 해주는 그런 걸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쭉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챕터 10에 옵시너티를 하고 그다음에 얘기한 대로 6일 날은 그냥 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오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그날 하는 건 시험에 안 낼 테니까. 그래서 그날은 뭐 여러 가지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판례 이렇게 한 거 그거 할게요. 네. 오늘 질문 있어요.